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여의도 펀치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정치인이요. 그것도 유력 대선 후보가 본인이 한번 내뱉은 말이나 정책을 다시 되돌리는 철회하기라는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반복해서 정책이나 노선 철회 의사를 밝혀서 이것이 대선 레이스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철회와 관련해서 첫 번째 주제어로 삼아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 변화를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좀 정리한 게 있는데요. 그것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특검 대장동 특혜 관련 특검에 대해서 처음에 시간 끌기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직접 특검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입장이 바뀌었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국토보유세 관련해서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50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도 상대 후보의 어떤 약속인데 본인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들이 기존의 여의도 문법, 대선 문법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서 여야 그리고 각 캠프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재명 후보 하면은 일단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은 참 잘하는데 일을 시작하면 뭔가 성과는 내는데 그럼 추진력이 참 좋은데 왠지 좀 이게 고집도 좀 세 보이고 예. 또 이게 싸움닭 같은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도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 제기 방식이 이게 문제를 뜨거운 논쟁적 주제를 공론장에 던지고 그리고 그 공론장에서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일정한 방향과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면 그것을 쫙 밀고 나가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거든요. 바로 이런 스타일이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남시장에서 경남지사를 거치기까지 일관되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죠.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의 소통 방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논쟁적 주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당연히 철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국가 지도자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고 그런 측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이미 철회를 했고 특검도 이제 전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수용을 했고 또 지금 더 나아가서 이제 국토 보유세의 문제, 이 문제도 이제 반대하신다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특히 어제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양도소득세 그렇죠. 완화를 예. 했습니다. 기존 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좀 완화를 했고 그리고 시장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도 좀 열어주겠다. 이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장에서 논쟁이 되고 방향이 정해지면 예.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께서 반대를 하면 철회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같은 평가하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지사가 유능하고요. 추진력 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걸 국민들께 너무도 많이 포장을 해서 선전해 왔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에 무슨 실적이 있죠? 무엇을 잘했죠? 계곡 정비했다 그러는데 그거 남양주 시장이 시작을 한 걸 벤치마킹해서 한 거고요. 일 잘한다고 그러는데 대장동 어떻게 했습니까? 정자동 어떻게 했습니까? 백현동 어떻게 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부패로 다 망가뜨려 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재명 지사가 유능하고 추진력 강하고 이렇게 포장돼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수없이 많은 정책을 마구마구 질러대놓고 안 되면 말고식으로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우선 주 4일째 바로 취소했죠. 음식점 총량제 바로 취소했지요. 재난지원금 바로 취소했지요. 자, 이제 와가지고는 국토 종합 이 토지 보유세를 가지고 매겨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런데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반대하면 기본소득이 본인의 공약, 대표 공약인데 기본소득도 공약한 것도 취소를 해야지요. 왜? 재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국가라고 특히 이 세제에 대한 것은 재정정책인데 국가의 수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었던 기본소득하고는 아주 재원이에요. 기본적 재원을 여기서 마련한다고 한 건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국가의 지도자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국가 지도자는 통찰력이 있고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예를 든다고 한다면 월남 파병이거나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 다 반대했습니다.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의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광우병 사태 났었을 때 전 국민이 외국산 수입 소고기를 수입해 오는 걸 반대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먹어가지고 뇌숭숭 구멍탕 난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 다 찬성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국가의 지도자는 일관성이 있고 여론도 사전에 면밀히 조사를 해서 예. 그에 맞는 것을 내놓는 게 여당의 대선 후보고 국가의 지도자지 이렇게 조변석계로 손바닥 뒤집듯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식 한다고는 정말 파퓰리스트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좀 비약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11년을 했는데 예.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률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는 사람 보고 아무 한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실관계 전혀 틀리고요. 당장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하더라도 청년 배당, 청년 면접수당 또 계곡정비는 물론 누가 먼저 원조 논란은 있어도 계곡정비 경기도에 아무도 못했던 거 수십 년 동안 못했던 거 했지 않습니까? 신천지 사태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직접 가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죠. 지역화폐 이런 성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투기도 경기도에서 상당 부분 막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 90%가 이재명 후보 본인이 평가한 것이 아니고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적과 성과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 하면은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재명 참 일 잘한다. 일하면 실적과 성과 낸다. 그리고 추진력 참 좋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대비돼 가지고 부정적 이미지가 좀 고집이 세다 이런 건데 국민들 반대하면 철회하는 모습들을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네. 국민들 여론에 잘 반응하는 그런 지도자의 좋은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매니페스토에서 공약 이행률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나왔거든요. 받았습니다. 그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성일종 일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잘하는 거 돈 푸는 건 참 잘해요. 인심 쓰는 거 잘해요. 예. 국민께서 내주신 세금 쓰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애국자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버는 거가 어렵지 내져 있는 세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건 가장 쉬운 일이에요. 이건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저는 아까 우리 전 의원님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 나가서 쇼하러 나간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거야말로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하고 더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거기 가가지고 도지사가 그 지휘하면서 무슨 쇼하고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절대로 격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의 지도자는 일반 국민 여론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 본질이 1년 뒤나 2년 뒤에 국가 발전이나 또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인천공항이나 고속철도 올 때 국민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오일 쇼크가 났었을 때 우리 근로자들 중동에 나가는 거 국가가 보증서야 되는데 그것들 반대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국가 지도자적 측면에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설득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국가의
이 대통령이 되면 기본소득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청년들한테 약속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유세 같은 경우를 하루아침에 뒤집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겁니까,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로서 지금 과연 자질이 있냐 없느냐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또 판단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그 이재명 후보의 이 정책이나 말에 대해서 이 철회하는 취소하는 부분을 이게 유연하고 좀 실용주의적인 그런 행보인지 아니면 고민이 좀 부족한 무책임한 태도인지 이 부분을 사실 두 분께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 능력이 있다 없다로 좀 토론 주제가 바뀌어서 그 얘기에 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돼서 이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과 성일종 의원 분명히 좀 다른 견해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짤막하게 한 1분 정도로 네, 압축해서 그러니까 좀 이제 듣도록 또 하겠습니다. 신천지도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신천지 발 코로나 상태가 위중한 상태에서 그것을 경기도에 공문을 파견하는 게 옳겠습니까? 그때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가 직접 신천지 거기에 가가지고 진두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직스럽다 이런 그 박수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지고 지금 도지사가 거기 나가는 게 맞냐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건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게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간 일들 국민들 박수를 보냈던 것까지 그렇게 폄훼를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이재명 지사는 논쟁적인 주제를 던질 겁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공론장에서 우리 사회 공론의 장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거기서 가장 좋은 합의의 결과물, 성과가 나온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그것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이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국민들께서 정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용주의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실용주의자가. 그 예를 든다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한미 FTA였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국민 여론이 반대가 높았지만 비교적 한미 FTA를 맺어서 4,500억 달러의 우리가 무역 수지를 가져왔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자위툰 부대 파견하는 걸 반대를 했지만 자당의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국민을 설득을 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위툰 부대를 내보냈고 또 해군 강정기지 같은 경우도 반대가 있었지만 채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국가 이득적 측면에서 봤었을 때 내 진영에 반대가 있더라도 그걸 설득하는 힘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국가의 부를 확장시키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덕목인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저는 실용주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정책을 던져놓고 그 다음날 뒤집고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실용주의가 아니에요. 정말 불안한 후보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공론의 장에다가 이걸 던지겠다?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책을 다듬어가지고 비교적 그 내놓는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표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란 말이지요. 던지는 단계가 아니에요. 던지는 것은 후보 되기 전에는 던질 수 있지만 예. 지금 내놓는 정책들은 비교적 본인이 집권했었을 때 국민들한테 이러한 정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신임을 묻는 건데 이것을 던진다고 해서는 무책임하다.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국민이 봤었을 때 불안한 후보라고 느껴집니다. 예.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그렇게 좀 지지도 해주시고 저는 좀 그때도 하시죠. 그랬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또 그렇게 공격을 하더니 노무현 대통령 지금 안 계시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예. 좀 사례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일 잘하고 실적과 성과를 내고 추진력도 좋은데 더 유연하고 더 탄력적으로 더 부드럽게 그런 리더십을 보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왔네요. 그러면 이 판단을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넘기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어 보여주세요.
네, 파업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부터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잠행이라고 하기는 뭐 부산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놓고 이어진 행보이기 때문에 이 당 대표로서의 당무를 거부한 파업이다라는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이 파업 이 상황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일단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올라오면 만나겠다라는 입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부산에서 정의화 전 의장을 포함해서 부산 지역 정치인들의 민심을 듣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는 들려왔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현재 상황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기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 이제 선대위를 꾸리면서 효율성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통합을 중시할 거냐. 우리 후보께서는 통합에 좀 방점을 두고 계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님도 이렇게 모셔왔고요. 또 호남 분들도 많이 모셔오고, 또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 모셔오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또 효율성에 좀 강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메머드보다는 민주당에 실패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적게 가면서 비교적 효율성 있는 그러한 선대위가 됐으면 좋겠다 하다가 보니까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의견 충돌은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는 이 상황들이 사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로 선출이 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많이 올라가면서 좀 경계의 시선으로 봤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목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피곤합니다. 예, 피곤하고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하는 그런 지겨움도 좀 있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들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지금 이제 건가요?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 뒤로 근 한 3주 동안을 김종인 위원장하고 티격태격하느라고 근 3주를 보냈죠. 그것이 일단락 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또 이준석 대표가 느닷없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사라지는데 뉴스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라졌는데 뉴스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사실 좀 피곤하죠. 이것의 본질은 뭐냐면 김종인, 이준석을 한 묶음으로 하고, 그다음에 김한길, 김병준을 또 한 묶음으로 하고, 그리고 윤석열과 중진 측근들을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세 개의 블록들이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선에서뿐만이 아니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하나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내각 인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권력 투쟁이 본질입니다. 이것은 그냥 뭐 기분 나쁘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권력 투쟁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나중에 이 청와대 인선, 내각 인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미리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을 때 내각의 모습, 청와대 인선 어떻게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있잖아요. 결국은 국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까지 이어지는 건 한 달에 가까운 이 피곤하고도 지겨운 밀고 땡기기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리더십에 엄청난 상처를 입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대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배 타고 노 저으면서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국민의힘의 위기가 아니고 윤석열 리더십의 위기가 아니고 차후에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되게 되면 국정을 대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그것을 미리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제는 좀 이 지겹고 피곤한 일들을 좀 빨리 좀 수습을 해서 정말로 정책 경쟁을 합시다. 윤석열 후보의 50조를 놓고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이거 좀 논쟁하고 예. 저희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어제 완화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를 어떻게 열 것인지 머리를 맞대가지고 좀 정책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한 비판까지 아울러서 해주셨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또 문제 제기도 하셨습니다. 성일종 의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의원님께서 상당히
웃음기 있는 표정을 짓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국민들께서 지금 이런 뭐 내분으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아 하시고 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수습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미래의 권력 투쟁을 미리 당겨서 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과 통합이라고는 이 관점적 차이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준석 대표가 2030이고 30대입니다. 지금 후보하고 충분히 이런 의견들에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후보가 매사 모든 것을 대표하고 협의할 수는 없어요. 근데 후보의 비서실장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비서실장하고 대표 비서실장하고 늘상 한 라인이 있어서 협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후보의 일정이 1시간 놓고도 변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돼 있는 것들은 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노정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는 상황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누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가 먼저 전화하시겠지요. 예, 후보도 상세한 내용을 모르십니다. 저도 국회의원 나왔었을 때 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모든 걸 맡기고 참모들이 알아서 하고 예. 그저 종합적으로 한 번씩 보고받고 주로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기가 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마 통화가 되면 후보와 또 대표끼리 얘기가 되고 나면 아마 그런 오해는 풀릴 거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장에 내려가서 지구당도 방문하고 또 선거를 잘 치러달라고는 당부도 하고 하면서 하는 것이지 완전히 당무를 지금 이제 거부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 자기 의견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꼭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는 것보다는 현장으로 가서 들으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지금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 리더십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불협화음들이 뭐 또 그냥 지나갈 겁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근데 지나고 난 뒤에 뒤돌아봤는데 이게 만신창이가 돼 있으면은 그 좀 곤란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빨리 그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의 리더십도 상당히 이제 취약한 것에 더불어 가지고 이준석의 정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젊다고 다 그냥 다 양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늘 입에 달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한 대 맞으면 2대 때린다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잘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친구들 또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꼭 있죠. 한두 분씩은. 절대 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고서는 절대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고서는 못 사는 정치를 이준석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의 정치가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 아주 젊은 나이에 여의도에 10년 이상 있으면서 보고 배운 정치가 좀 잘못됐다. 정치를 너무 갈등, 투쟁 또는 대립 그리고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을 하나의 정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면에 정치라는 것은 조정하고 조율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모습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준석 정치에 대한 회의가 요즘 많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의 그 펀치가 꽤나 매섭게 향했습니다. 여당의 펀치가 오늘따라서 좀 더 매섭지요. 우리 윤 후보의 리더십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통화도 해보고 여러 차례 뵙기도 했지만 정말 통이 큰 분이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임을 하고 세세하게 터치를 안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아마 대통령이 되시면 장관한테 박정희 대통령 스타일처럼 확실하게 맡기고 인사권까지 좋아서 책임을 묻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저를 봤고요. 예. 지금 이 일정도 그렇습니다. 그 짜주는 대로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고 계시지
당의 세세한 부분들은 당대표하고 아마 그 참모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만 내주셨지 이것을 일일이 관여는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또 이준석 저희 당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전 의원님 주시는 말씀 중에 상당 부분 저는 아마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수 당 또 진보당도 마찬가지지만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한 사람입니다. 30대에. 그리고 30대에 당대표가 돼서 지금 훌륭한 후보를 만들어냈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도 제가 봤을 땐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충분했다.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권력을 창출하는 일인데 이 정권 교체에 상당한 역할이 있고 또 그 역할을 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약간의 이렇게 갈등으로 보이지만 2030 저희 애들하고 얘기할 때 세대 차이를 느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지금 2030의 MZ 세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와 또 기존의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기성세대의 가치가 충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한 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리더십을 통이 큰 리더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통이 큰 게 아니고 몸집이 큰 거죠. 그리고 통이 큰 리더십이라면 사실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고 난 뒤에 김종인 위원장에게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다 쏟아부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아니고 예. 김종인 위원장에게 쏟아부어야 될 노력과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함께 경쟁을 했던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에게 시간을 할애했더라면 원팀이 됐을 겁니다. 통 큰 리더십이면 어떻게 함께 경쟁했던 분들이 전화도 안 받습니까? 전화도 안 받잖아요. 윤석열 리더십은 통이 큰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뭐 몸집이 크다 하면은 뭐 몰라도 그 리더십은 이미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통해서 이미 증명됐다. 예. 통 큰 리더십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몸집이 큰 것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사실 뭐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이제 경선을 끝나고 나면 민주당 사정이나 저희 사정이나 사실 완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요. 그러나 예. 이제 시간 가면서 이분들이 다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각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시지 예.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 경선 이후에 거리두기를 좀 넘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그것이 또 언론의 화제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아픈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같은 경쟁을 했지만 그렇다고 홍준표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 도우실 분 아닙니다. 저희 후보 도와주실 텐데 우리 후보의 약점이 있거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저는 충분히 외곽에서 얘기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모든 것을 다 일체화돼 가지고 그저 후보가 하는 게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홍준표 후보께서 나가셔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도 만드셨는데 이 네. 또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공론의 장을 만들고 다음에 우리 후보를 지지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길을 갈 때 예. 조금만 소로들이야 뭐 어찌 하겠습니까? 큰 길을 보고 가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